민주당 등 야권이 해병 특검법을 고리로 대여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향후 표결 과정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원영섭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시죠.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해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야권은 시위 벌이고 기자회견 개최했는데 좀 보셨습니까? 예, 아무래도 또 얼마 전에 있었던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그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이미 시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부권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더 환기시켜 가지고 거부권의 부당성을 알리고, 그리고 아마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이렇게 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부 또 의원들이 계실 수 네. 있으니까 그 부분들이 그런 어떤 결심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더 드라이브를 걸어보려는 그런 이제 민주당의 그런 뭐 정치 활동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공수처가 그 지금 집중적인 수사를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집중적인 수사를 시작을 했고, 원래 이제 특검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그 특징이 뭐냐면 그 브리핑을 계속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김건희 특검법에도 총선 기간 동안 그 브리핑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가 일어난 건데, 근데 공수처가 지금 특검 이상으로 그 뉴스 브리핑이 뭐 하는 건 아니지만 언론에 지금 흘러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수처가 굉장히 집중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특검에서 예정돼 있는 그런 수사 과정에 대한 언론 브리핑까지 사실상 하고 있는 거라서, 일단은 그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보고 뭐 정 마음에 안 들면 대통령께서 자기가 먼저 그 특검을 하자고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런 절차적인 부분을 조금 존중해서 진행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공수처의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짚어주셨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지금 단일 대우로 뭉쳐서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벌써부터 뭐 22대 국회 당선인들까지 나서서 천막 농성을 하기도 했는데 네. 하나로 그냥 똘똘 뭉친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 의혹하고 사망 사건 그 자체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진합니다. 공수처가 수사가 뭐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고발 이후에 압수수색까지 3개월이 걸렸고요. 최근에야 지금 이 소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사 인력이 이 지금 공수처 사부에서 맡고 있는데 부장검사를 제외하고 3명입니다. 근데 공수처 수사 사부, 이 해병대원 그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 사부가 이 사건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 정도 국민적 관심 있는 사건이면 벌써 상당히 진척돼 있을 수사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면 언제 이 수사가 끝날지 모릅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특검으로 가는 게 맞다는 거고요. 수사 중인 사안이고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대통령 말씀하셨고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지금 거부권 행사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했는데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말씀과도 모순됩니다. 지난 2017년에 그 국정농단 사건 대통령이 수사팀장으로 그 특검에 가셔서 오늘의 대통령이 대신에 결정적인 사건이었었습니까? 그 당시에도 이 중앙지검에 검찰 수사본부가 있었습니다. 수사 중이었는 사안이었는데 그 최순실 비리 의혹의 핵심이 청와대에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었기 때문에 수사의 객관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특검법이 발의돼서 통과가 됐고 박근혜 대통령 즉각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특검을 임명하는 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그 결과로서 이제 대통령이 구속되는 상황까지 발생됐지만 적어도 국정농단 특검이 성공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결과로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리에 계신 거고요. 본인이 이미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해서 그 성과를 냈던 겁니다. 공수처의 수사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 것은 알고 있지만 수사 역량의 한계가 분명하고요. 공수처가 수사를 한다고 해도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검찰에 이첩을 해야 됩니다. 이런 복잡한 여러 가지 과정을 고려하면 특검 수사가 맞다는 겁니다. 네. 근데 두 분 모두 윤 대통령의 거부권은 일단 뭐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라고 하셨고 그렇다면 다시 국회에서 재표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어느 정도 이탈표가 나와야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다시 또 통과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능하다고 보세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네. 지금 21대
국회 의석 구조로 볼 때 전원이 표결에 참석한다고 하면 약 17표 정도의 이탈표면 재표결이 가능하다고 네. 지금 계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미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찬성 표결하겠다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22대 낙선 후보자들 가운데에는 이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 총선에서 패배한 이유에 대해서 아직도 여전히 정확하게 문제를 짚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윤석열 정부가 이대로 갔다가는 보수 전체에 심각한 위기가 오고 있다는 그 위기의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이 해병대원 사망 사건의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일 거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 말은 하고 안 하고 있지만 상당수 계실 거라고 보고, 다 표결에 참여해서 17표의 반란표가 있을 수도 있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의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2기열을 할 경우에 통과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럼 똑같이 여쭤보겠습니다. 17명의 이탈표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동의하세요? 저는 뭐 이탈이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거부권 전국으로 막상 들어가니까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 많은 말씀하신 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공개적으로 재의결 시에 뭐 그 가결표를 던지겠다고 하는 분은 안철수 의원 정도예요. 그 외에 이제 그 거부권에 대해서 뭐 그 아무 말을 안 하는 거는 일단은 존중한다는 거거든요, 의원들이. 게다가 지금 민주당만 하더라도 그 낙천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친명 체제가 구축이 되고 뭐 이 사안에 대한 그런 호불호를 불문으로 하고 전반적으로 이런 친명 체제와 관련해서 또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와서 이제 뭐 투표를 한다 안 한다 이런 걸 떠나서 출석을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거는 일종의 뭐 우리가 산술적으로 0.5표 정도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족수 문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그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 거부권이 국회에서 재의결에 의해서 무력화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또 그 당 입장에서는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지 않았습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결국 첫 번째 큰 임무가 바로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당시에 표단속을 하는 건데, 사실 여기서 그 거부권이 무력화되면 원내대표를 새로 뽑아놓고 그걸 마치 좀 곤란하게 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뭐 그 마지막 21대 마지막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뭐 다른 의원들이 그 정도까지 하실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이제 뭐 그 안철수 의원 말고도 다른 분들이 또 그 거부권에 대해서 거부권을 거부하는 그 투표를 할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뭐 재의결이 돼서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안 의원이 다시 국회로 오면 찬성 던지겠다 하는 거는 소수의 의견이라고 좀 선을 그어 주셨는데, 그럼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예 뭐 당론으로까지 정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세요? 지금은 그 여론이 어쨌든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공분하고 계신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박대령 수사에 대한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게 뭐가 이렇게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국민들의 생각이 있는 것도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수처도 뭐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수사 결과들이 중간중간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지금 5월 말에 아마 재의결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도 그 공수처의 수사가 하나하나 진전이 될 것 같고, 사실은 아까 뭐 공수처가 지금까지 조금 더디게 하다가 뭐 여러 가지 역량상 어려울 거다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공수처가 이런 거 조사하라고 존재하는 부처인데 역량이 없으면 없어져야 되는 거지. 만들어 놓고 역량이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 공수처를 밀어붙여서 만든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기 모순적인 입장인 것 같고요. 일단은 여론에서 많이 어떤 지지를 받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사이에도 공수처에서 이제 많은 발표들을 할 거고, 그러면 하나 국민들께서 알게 되시는 사실관계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많이 이렇게 뭔가 숨긴 게 아닌가라는 이런 의구심도 조금 더 누그러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동시에 또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전혀 그럴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뭐 지금 민주당 내부 분위기도 그렇고요. 범야권의 의견은 하나에 단일되어 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실은 뭐 진영의 문제도 아니고 이념의 문제도 아닙니다. 해병대원이 무리한 지시를 받다가 복무 중에 사망한 사건 그 자체입니다. 여기에 여야가 무슨 관계가 있고 이념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민주당은 물론이고 범야권이 똑같은 입장으로 특검법 재표결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단 한 표에 대해 이탈표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야의 대치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당 내부적인 상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제 비대위원장 뽑았고 신임 원내대표도 선출했습니다. 당대표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당대회 시기, 규모, 룰 개정 여러 가지를 두고 아직까지 비대위원 인선이 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계속해서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연기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근데 뭐 황우여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게 원내대표 새로 선임되는 원내대표하고 같이 논의해서 하시겠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원내대표 선정 일정이 미뤄지지 않았습니까? 5월 2일에서 5월 9일로 미뤄지다 보니까 그게 맞춰가지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미뤄지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네. 원내대표가 당내 서열 2위입니다. 그래서 당내 서열 2위의 어떤 최소한의 협의가 없이 앞으로 지도부를 구성할 비대위원을 구성하는 게 있어가지고 황우여 비대위원장께서 좀 부담을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결정은 당 대표가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하더라도 그래도 사전에 협의하는 모습을 가지고 하는 게 여러 가지로 단일한 그런 어떤 지도부의 앞으로의 업무 처리를 위해서도 맞겠다고 생각하셔서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원내대표 선출의 딜레이 때문에 발생한 거지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별다른 않습니다. 의미는 없다고 보시는 예, 건가요? 그 전에도 당 대표하고 비대위원장은 당헌 당규상 동급이긴 한데요. 비대위원하고 최고위원은 동급이 아니에요. 그게 당헌 당규상. 그런데 우리가 관례적으로 그렇다라고 이제 의전을 해주는 그런 관례적인 의전만 있고. 그래서 비대위원 선정이 있어가지고 뭐 과거에도 분란이 있었거나 그런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대위원이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비교적 이제 비대위원장의 의사를 존중해서 업무 처리를 하시기 때문에 뭐 이게 특별히 문제되고 뭐 분란이 되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단순히 선출 과정이 조금씩 밀리면서 얘기가 나온 거다라고 하셨는데 원래는 뭐 6말 7초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이젠 7말 8초까지 밀린 상황에서 이를 두고 조금 해석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어떤 셈법이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뭐 어떤 셈법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총선 이후에 지금까지 국민의힘 지도체제 비대위 구성까지 과정을 보면요, 비대위원장 인선을 놓고 그 대상이 될 만한 분들이 전부 고사해서 겨우겨우 황우여 위원장이 임명이 돼서 지금까지 왔고요. 현재 비대위원도 구성 못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도 찐윤 이철규 의원의 출마 여부를 두고 갈등이 또 있었습니다.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당대회 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아직도 정리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이 위기 수습을 할 만한 리더십 내지 당내 공감대가 전혀 형성이 되지 않고 모아지는 분위기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연되는 것이지 어떤 셈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등판설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만약에 이 총선 직후에 비대위가 구성이 돼서 6월 달 정도로 이 전당대 일정이 잡혔다고 하면 실제 어려웠겠죠. 아무래도 총선 패배 책임론이 크게 부각은 되지는 않고 있지만 어쨌든 면본상 바로 출마한다는 건 쉽지 않았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체되는 동안 당내 지지 그룹도 생기고 당원들의 또 지지 여론도 높아지고 또 본인도 크게 거부하지 않는 의사표현을 계속 하고 있는 거를 보면 실제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게 전당대회 일정의 지연과 틀림없이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7말 8초로 된다고 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했을 시간적
명문적 또 그런 세력을 구성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조성이 가능할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의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네. 당내에 자연스럽게 아직 수습하지 못하는 혼란한 상황이 반영된 것이긴 한데 그로 인해서 한동훈 위원장의 등판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전당대회가 연기된 것 자체는 의도가 없지만 밀림으로써 결과적으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등판설에 좀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내주셨거든요. 저는 뭐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한동훈 위원장께서 이제 그 전당대회 나오고 안 나오고는 나올 의사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 빨리 하든 늦게 하든 나왔다고 봐요. 아, 그리고- 이미 나왔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그리고 하시네요. 만약에 그 늦게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본인이 전당대회 안 나올 의사가 있다 그러면 빨리 하든 늦게 하든 안 나오고 전당대회를 나갈 의사가 있다 그러면 빨리 하든 늦게 하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그 많이 주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누구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의 문제는 사실은 이거는 그 굉장히 그 하늘만 알 수 있는 영역이라 가지고 이거는 많은 호사가들이 시간을 많이 주면 한동훈 위원장한테 유리하고 시간을 짧게 주면 불리하다고 하는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 여론이라는 거는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 수가 없고 심지어 뭐 시간을 어느 정도 주는 게 한동훈 위원장이 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그 전당대회 출마자들한테도 어느 정도 추스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하신 대로 누구를 전제로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냥 사실은 한두 달 정도는 총선이 끝나고 나서 그 책임전가 이런 이제 혼돈의 상황이 벌어져요. 이 혼돈의 상황에서 지금 뭐 최소한의 어떤 추스립이 전제되고 그리고 나서 전당대회 일정을 잡아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책임이냐부터 물론 이제 공개적으로 그 말을 하고 안 하고를 변론으로 하고 마음속으로는 그런 이제 사실관계들을 당원들이든 지지자들이든 심지어 뭐 낙선하거나 낙천하거나 당선된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이렇게 좀 그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볼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필수적으로 하는 전당대회를 열면 되는 거고 그리고 빨리 만약에 전당대회를 여는 게 능사였으면 비대위원장 체제가 아니라 원내대표 대행 체제로 가는 게 맞았습니다. 굳이 그거를 비대위원장 그 체제로 간 거는 이게 그런 한두 달이라는 그게 몇 달이라는 이 수순마저도 사실은 이게 뭐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뭐 지금 많이 분열돼 있는 당 내부 상황이 더 분열로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뭐 수습이라는 게 전당대회를 한다고 그래도 상처뿐인 영광 그리고 이게 전혀 발전적인 수습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오히려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오셨고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이 뭐 누구를 유리하게 누구를 불리하게 그렇게 만드는 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의원장이 등판할 거면 진즉 입장을 표명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 조 변호사께서는 오히려 한 전 위원장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는 게 좀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전당대회에 안 나오겠다는 생각을 했으면 안 나오겠다고 하셨을 거예요. 안 나오겠다고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거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나온다는 말을 안 하고 아무 말을 안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저는 의사표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상황을 모르는 입장에서 일단 전당대회를 위해서 국민의힘은 정비를 시작하는 모습이고요.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토 히로부미 후손이 메신저 기업 라인을 침탈하려고 했다 이런 주장을 냈는데 어떻게 하다가 나온 말일까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간단한 뭐 의료적인 문제로 휴가 중이신데 네. 이 언급을 했는데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미 일본 정부에서 라인 야후의 지분 매각 압박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었는데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이 네이버 기술 기반으로 해서 13년 동안 만들어온 라인 야후의 지분을 일본 측으로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야 이제 이 비판 여론이 생기니까 정부에서는 유감이다라는 입장 표명을 했는데 이 수수방관 정도가 아니라 실제 외교부가 일본의 입장을 설명하는데 같이 동조했다는 지금 문제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자국 기업의 보호를 위해서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기업을 압박해서 결국에 라인야후의 지분이 다 넘어가게
수 있는 상황까지 도래하도록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언급을 한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엊그저께 기자회견에서도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 이 정부의 성과로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에서 계속 비판한 것처럼 그게 우리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는 대일 외교였냐는 비판을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그거는 뭐 오염수 문제도 그렇고 그 징용 그 배상 문제도 그렇고 뭐 경제적으로나 어떤 외교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이 우리 국익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의 단적인 사례가 또 나온 겁니다. 한일 관계가 개선이 됐는데 이 라인 야후 일본 정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정부와 우리 기업을 압박하는 이런 결과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관계 개선이 됐다는 것을 성과로만 얘기하고 있지 우리 기업이 이익이 침탈되는 이 상황에서 아무 역할도 못하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얘기해온 한일 관계 개선의 이 성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 얘기도 못하는 상황을 만든 책임이 윤석열 정부에 있다고 봅니다. 네, 결과적으로 정부에 대한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건데 정부 여당의 반응이 좀 나왔습니까? 아니, 근데 이 문제는 뭐 그 문재인 정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미 그 라인 야후 일본 라인이죠. 일본 라인의 경영권은 소프트뱅크로 넘어갔습니다 그때.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이 2021년에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집니다. 이건 뭐냐면 라인의 그 한국 쪽 그러니까 네이버 쪽 그 하청업체인 중국 하청업체를 통해 가지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거고 그때 이미 행정 조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네이버 측에서 개선을 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었던 거고 그게 문재인 정부에서 이게 발생하고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넘어온 어떤 사안인데 물론 이제 정부가 국익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당연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어찌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한일 간의 어떤 굉장한 냉각기를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게 영향을 받아서 파장으로 발생한 문제를 가지고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뭐 그런 이제 굉장히 그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이제 코멘트를 하는 게 문제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정부에서는 외교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지분 매각이라는 게 그 결국 이제 이익이라는 거를 계속 이제 그 네이버는 그동안 해온 어쨌든 개발을 하면서 해왔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 사기업의 이익이 최대한 존중될 수 있도록 이야기할 필요는 반드시 있고 뭐 잘 관철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SNS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그 틱톡이라는 중국 동영상 업체를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서비스를 못하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SNS가 가지고 있는 특징, 특히 이제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관리와 관련한 부분은 그거는 또 다른 의미의 국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예민할 수 있는 거고 다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네이버가 뭐 개선해 왔느냐라는 문제는 좀 지적할 부분이 있긴 있어요. 다른 나라의 그런 개인정보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하지만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또 뭐 일본하고 관계에서 잘 대화를 해서 적어도 뭐 그 잘못된 건 수정할 수 있겠지만 뭐 지분 매각이라든지 이런 국익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의 이익을 해치는 그런 정도로 발전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갤럽 조사를 한번 살펴보고 좀 얘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긍정평가가 24%, 부정평가가 67%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총선 참패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 그리고 대국민 기자회견까지 좀 소통 행보에 나서는 모습이었는데 지지율에는 지금 반영이 안 되는 상황 같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지금 이 지지율이 집권 2년차 지지율로는 87년 민주화 이후 정권의 최저 지지율로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더군다나 이 대통령 기자회견이 반영이 안 됐는데 저는 반영이 되면 더 낮아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그 의사를 분명히 밝히셨고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된 것도 역시 사과라는 표현을 했지만 위헌적인 입장 표명이었습니다. 국민들이 기대했던 내용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국민 보고라는 앞에 모두 발언 형식의 내용은 2년 동안 다 잘했는데 소통이 안 돼서 지금 국민들이
그런 성과를 못 알아주고 있다. 이런 인식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가 이 지지율에 담겨 있는 것인데 그나마 이 반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엊그저께 기자회견에서 더 나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국민 보고의 모도 발언과 질의응답이 있었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고요. 만약 24%에서 더 낮아지는 상태가 지속된다고 하면 사실상 국정 운영의 동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상태로 갈 가능성이 높고 조기 레임덕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이건 뭐 민주당이 대통령 지지율을 낮다고 해서 그것을 반사이득으로 즐길 만한 이런 사안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 역시도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고 잘해야 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오만과 독선, 불통의 이미지를 계속 갖고 갈 경우에 레임덕이 조겨야 돼서 이 국정이 불안해지는 상황이 이게 누구의 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하면 지지율 24%에 담긴 민심의 의미를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냉엄하게 받아들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물론 조사 기관마다 좀 상이하겠습니다만 이 갤럽 조사만을 봤을 때는 총선 이후의 긍정평가가 20%대에서 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 이유 뭐라고 보세요? 이미 뭐 총선 참패에서 그 국민들의 마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게 일종의 에너지거든요. 그런 에너지가 한 번에 다 소진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뭐 많은 어떤 소통이라든지 그런 걸 부족했다. 그래서 이번에 하겠다. 그랬다고 해서 이게 무슨 전자계산기처럼 누르면 숫자로 나오고 그런 게 국민의 민심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여론조사 결과가 비슷하다. 뭐 너무 낮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뭐 열심히 하려고 하는 행동들을 하면 안 되는 거냐? 그동안에 열심히 하려는 행동들은 전부 그러면 나쁘게 평가받아야 되냐? 그렇게 볼 건 아니고 저는 기자회견은 잘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많은 악재가 있는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뭐 과거에 뭐 문재인 대통령처럼 프롬프트를 앞에 두고 하지도 않고 아주 어려운 질문들 너무 많은 쌓여 있는 어려운 질문들을 다 받아가지고 대응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정도면 홈런은 아니더라도 안타는 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비판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말을 하더라도 비판을 하려고 준비되어 계신 분들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저 24%라는 저 퍼센트를 한번 보시자고요. 그거는 대통령님을 지지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도 돌아섰으니까 24%거든요. 그분들한테 소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는 순간 뭐 최상병 거부권 시사를 했으니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움직이는 게 분명히 있어요. 내 마음을 드러내면 솔직하게 드러내면 그걸 가지고 반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최고 지도자는 그런 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정직하게 자기 마음을 드러내야만 따라가는 사람들이 따라갈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런 것들을 소통을 해야 되는 거고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건데 기자회견의 이번 형식이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하더라도 이 형식 자체를 유지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될 정도로 안타는 쳤으니까 다음에도 그거를 좀 준비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주 하는 걸로. 네. 그리고 지도자의 생각을 국민들이 알게 하는 거 그게 소통입니다. 다른 게 소통이 아니고. 네. 예. 그 일환으로 윤석열 대통령 서울 청계천과 전통시장을 찾아서 계속 민생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소통 행보를 이어가야 된다고 보시는 거고요. 그렇죠. 계속 이제 국민들과 만나는 면적을 넓혀 나가는데 다만 이제 국민들 개개인을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이번에 기자회견 한 것처럼 기자들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기자를 만나는 게 결국 언론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을 더 만나는 거고 더 많은 사람을 사실 거쳐서 만나는 게 오히려 더 많은 국민들을 만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내 생각이 드러나는 게 손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네. 그런 손해보다 더 큰 그런 대의가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총선 이후에 소통에 방점을 찍고 계속해서 행보를 이어나가는 모습이거든요. 필요하죠. 근데 그런 소통의 이미지만을 가지고 지금 극복될 수 있는 위기가 아닙니다. 어제 기자회견이 어떻게 보면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마저 거둬쳤다고 보는데요. 그 직후에 이렇게 국민들 만난다고 한들 국민들께서 지금 대통령이 안 바뀐 것 같다라는 평가가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 즈음에 현장에서 만난다고 한들 이게 이 어떤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만나시는 건 좋은데 만나기 전에 지금 이대로 국정을 계속하면 안 된다는 심판 여론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직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영석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